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지식재산권의 침해 후 판단과 대응 방안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법무법인별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2015년에 법무법인 세움이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로펌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2년에 공익법무관으로서 이제 3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동안 주로 스타트업이나 뭐 VC나 이런 분야에서 좀 고객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해드렸고, M&A, 투자,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오늘 하게 될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자문과 송무 업무를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소개는 짧게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부터 좀 시작을 해야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 요즘 부동산에 대해 좀 말이 많죠. 근데 뭐 자가를 소유하실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이제 올린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뭐 대금을 아무리 뭐 잔금까지 다 치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그게 자기 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꼭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식재산권도 이 부동산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정말 뛰어난 발명을 했다? 아니면은 내가 이 상표를 사용을 해서 뭐 좀 유명해졌다? 소비자들이 많이 안다? 이렇게 해도, 근데 이제 이거를 특허청에 출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특허청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게 권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발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그냥 뭐 이 정도이지, 이거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상표를 뭐 자기 영업에 쓰네 이렇게 해서 금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기고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과정이 먼저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관님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 결정을 심사관님이, 특허청의 심사관님이라고 공무원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등록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원부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회사 아니면 나의 이름을 올리면 그때부터 상표권과 특허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아무 발명이나 아니면은 아무 상표나, 그러니까 모든 상표나 모든 발명이 이제 특허나 상표권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허법이 따로 있고 상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발명과 어떤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고 어떤 거는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통 등록 요건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상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상표의 등록 요건인데, 근데 사실 상표법의 등록 요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법조문에 있는 것만 뭐 개수를 세봐도 30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항목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선출원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선출원주의는 쉽게 말하면은 먼저 출원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특허청에 내가 이 상표 좀 등록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상표를 먼저 사용해도 출원을 하지 않으면은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출원만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 뭐 업계에서 상표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 출원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사유만으로 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뭐 아무런 공장도 없고
제품도 없고 플랫폼도 없고 직원도 없고 회사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자기 이름을 특허청에 등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표의 권리를 가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선출원주의를 이렇게 두고 있는 이유는 뭐 사실 이제 거래계에서 어떤 상표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이제 합의가 되질 않잖아요. 워낙 많은 소비자들이 있고 또 워낙 많은 사업자들이 있고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표나 발명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이 사람한테만 권리를 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허청에 명확히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선출원주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등록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상표법이랑 특허법이랑 조금 다른데, 상표법은 뭐 여러 사례가 있다 치면은 90% 정도는 상표권자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좀 우대를 해주는 정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정도 선출원한 사람한테 그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표나 뭐 특허, 발명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려면 무조건 출원을 해라. 이게 선출원주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상표와 관련한 등록 요건인데, 보통 명칭,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좀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나나라는 상표를 예를 들어 출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상표에 대한 상품이 노트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노트북에 바나나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청에 출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심사관님들도 뭐 먼저 선출원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등록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예를 바꿔서 지정 상품을 노트북이 아니라 바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민 아니면 바나나를 유통하는 상인, 이런 사람들이 바나나라는 상표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우선 식별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식별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좀 변별력인데, 그러니까 마트에 바나나가 막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상표가 뭐 글자가 바나나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바나나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식별력이 없겠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상표권을 준다는 거는 그 단어에 대해서 특정 그 상표권자만 쓰게 해준다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다른 뭐 바나나를 판매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뭐 제가 생산한 바나나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거는 맛있는 바나나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난 바나나입니다.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바나나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하면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명칭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기술적 표장은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것도 성질 표시 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맛있는, 아니면은 컴퓨터랑 연결하면은 뭐 성능이 좋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상표로 좀 등록하기 좀 어렵겠죠. 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바나나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부산이 특산지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산에서 난 바나나입니다. 이런 걸 다 광고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안 된다는 거고, 간단하고 흔한 표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 하나. 이건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 뇌리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상표로 좀 등록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통 명칭, 기술적 표장,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이런 것들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제 좀 상표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이게 또 유명해졌다면은, 그거를 출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출원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표법에서 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외적인 경우 10%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노트북을 파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 노트북 상표로서 바나나는 없죠, 잘.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상표로 삼성이라는 걸 출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제로 삼성전자는 그 삼성이라는 상표를 다 출원해 뒀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삼성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죠. 왜냐면은 뭐 소비자들이 뭐 전자마트에 갔는데 수많은 노트북이 있는데 다 삼성인데 어떤 거는 진짜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고 어떤 거는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허법의 등록 요건인데, 특허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뭐 유사한 발명, 동일한 발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허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신규성이랑 진보성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성은 쉽게 말하면 일단 공지된 발명, 그러니까 뭐 업계에 알려졌든 학계에 알려졌든 어쨌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발명 이런 것들과 동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흔히 알려진 기술, 발명 이거를 출원했을 경우에는 심사관님들이 보고 아 이거는 신규성 위반이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해줍니다. 뭐 이제 신규성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원한 발명이나 기술을 보니까 뭐 기존에 있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건 아니고 좀 더 발전한 기술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근데 뭐 기존 기술보다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로 발전을 하면 당연히 그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뭐 기존에 있던 기술에 비해서 뭐 진보성 정도가 큽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같은 비용을 들여도 뭐 2배의 효과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진보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등록 요건들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설정 등록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사실 용어는 그렇게 크게 뭐 명확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설정 등록이 되면 등록 원부에 이제 특허 상표가 기록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구항, 뭐 명세서, 뭐 이런 발명의 뭐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도안, 그다음에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 표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권리자는 누구고 그 권리자의 주소 뭐 이런 정보들이 기입이 됩니다. 등기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쯤 되시면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이제 침해 여부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등록 요건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등록 요건에서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 등록 요건이라는 게 나중에 침해 판단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 요건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나옵니다. 네. 침해 여부의 판단. 이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하면 침해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면 1번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할 것, 2번 보호범위 내에 있을 것, 보호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보호범위라는 거는 이제 상표나 특허 같은 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 뭐 등기부 등본 같은 등록 원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록 원부에 뭐 상표권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가 있고, 그다음에 특허는 훨씬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이제 범위 내에 포함되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뭐 효력을 제한하는 사유가 없을 것인데, 뭐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상표법이나 특허법에는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정당하게 존재를 하더라도 좀 공익적인 목적에서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이거는 뭐 그런 거죠. 뭐 상표권자 A가 있고 상표권자가 아닌 B가 있는데, B가 그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상표권자 A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에는 괜찮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표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거는 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업으로서 실시, 그러니까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에 해당하는 요건이고, 업으로서의 실시는 특허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뭐 업으로서의 실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실시라는 거는 뭐 특허가 된 물건, 아니면 특허가 된 방법, 제조 방법, 기술, 공정, 이런 것들을 뭐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공장에서 돌리거나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업으로서, 이거는 영업으로서 해야 된다는 의미고, 예를 들면은 집에서 간단하게 뭐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뭐 실험을 해본다거나 이런 거는 업으로서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번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할 것 일부분에 제가 좀 색을 다르게 칠해 두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등록 요건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할 것.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되어야 이제 권리가 상표권을 이제 생기는 거고 특허권도 생기는 거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권리가 없겠죠. 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출원을 했는데 심사관이 아직 등록 결정을 안 했어요. 아니면 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신청한 사람이 취하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등록이 되지 않으면 뭐 등록이 돼야 권리가 생기니까 이것도 권리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출원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했는데 어떻게 권리 행사하는 사람이 있냐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가끔 있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있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게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뭐 상표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일단 등록은 됐는데 보니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상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유명한 다른 사람의 상표가 있는데
심사관님이 그거를 놓친 거예요. 리서치를 못하고 놓쳐가지고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심사관님 생각에는 이제 이 특허 이 발명이 되게 진보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되게 기존 기술보다 좀 발전을 많이 했는데, 개량을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심사관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진보성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죠. 뭐 예를 아까 드린 게 중에서 제가 바나나라는 상표로 노트북을 파는데 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상표는 바나나인데 이제 상품도 바나나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심사관님이 이거를 잘 못 보고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보통 명칭이니까 당연히 등록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등록이 돼버렸겠죠. 네.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심사관님 생각에는 노트북에 바나나라는 상표를 붙여서 파는 사업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어디 경상도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노트북 판매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나나라는 상표를 붙여서. 근데 대전에 계시는 그 특허청 심사관님은 이거를 모르고 등록을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타인의 주지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애초부터 등록을 시켜주면 안 되는 걸 등록시켜준 거기 때문에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년 동안 불사용.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단 특허 같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선출원주의를 특허는 거의 99% 적용을 하고 있고 상표는 한 90% 정도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게 또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좀 3년 동안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서 특허청이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3년 안 썼다고 해서 특허청이 뭐 직권으로 특허청이 알아서 조사해서 상표 등록을 취소하진 않는데 이제 대신에 다른 사람이 취소 심판이라는 걸 좀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사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뭐 그냥 사업 준비 중이어도 돼요. 아니면 사업 준비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뭐 회사도 설립 안 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 냈는데 그냥 저 이 상표 쓸게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보통 명칭이 아니거나 뭐 다른 유명한 상표랑 겹치지 않거나 이러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등록이 된 후에 이제 뭐 오랜 기간 안 쓰면 사실 어차피 상표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상품에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상표로 광고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야 결국에는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상표에 독점권을 주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는 실제로 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쓰지도 않는데 등록을 해놨어요. 제가 쓰게 해주세요. 이게 훨씬 정당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이렇게 4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1번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할 것은 사실 권리가 등록이 되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생긴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쟁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무효 심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청 내에 특허 심판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조직에 이제 구성원들이 특허 심판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심사관님이 승진을 하면 심판관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청구를 해서 이 권리를 아예 무효로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가 있으면 특허청에서는 뭐 당연히 직권으로 취소는 안 하겠죠. 근데 그것도 권리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특허심판원에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안 썼으니까 상표를 취소해 주세요. 제가 자유롭게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번부터 4번까지는 일단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상표권이나 특허권이 유효하긴 한데 내 상표랑 저 상표랑 달라요. 유사하지 않아요. 그런 게 2번인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저 상표가 유효한 건 저도 알겠는데 제 상표는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제 상표권의 효력에 제한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뒤에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보호 범위 내일 것, 이게 두 번째 침해 판단 요건인데 간단합니다. 그냥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and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 이게 요건입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떤 상표들이 유사한 거냐, 그 기준이 외관, 호칭, 관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는 이제 일단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같은 사업자가 이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오인될 우려가 있어야 된다. 그만큼 유사해야 된다 이거고, 그러면은 그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제 이거는 뭐 일단 품질이 비슷하냐, 생긴 게 비슷하냐, 뭐 아니면 뭐 같은 용도냐, 아니면 수요자의 범위가 겹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하죠. 이것도 뒤에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판례인데요. 특허법원 판례인데, 오른쪽에 있는 자라라는 상표는 그 다들 아시는 의류 스페인 회사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자인지. 뭐 판례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뭐 일단 보기에는 외관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왼쪽 거를 굳이 읽어보자면은 자루?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표가 있으면은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보시면 이제 외관 및 관념, 이제 호칭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죠. 외관 및 관념은 서로 다르다. 판례는 외관이랑 관념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봤을 때 그 뒤에 글자가 다르고, 그리고 좀 왼쪽에 있는 글자는 이거를 이제 상표법에서는 도안화라고 하는데 도안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관념은 사실 이 판례에서 왜 다르다고 하는지는 사실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관념이 아예 없는 걸로 보여서. 근데 어쨌든 호칭에서는 자루 그리고 자라 이렇게 음절이 같다. 그리고 음절에서 좀 액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자하고 리을까지인데 여기까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소리를 높이거나 낮추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면 자라, 자루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막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자라라는 거에 유명한, 그러니까 자라가 유명한 상표라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자라가 진짜 안 유명했으면 좀 비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관, 관념, 호칭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호칭이다. 왜냐, 소비자들이 뭐 보통 얘기할 때 야 우리 자라에 옷 사러 가자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그런 거보다는 좀 서로 이제 말을 하고 언급을 하고 이런 거에서 더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호칭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표의 예만 들어드렸는데 상품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라는 의류를 팔아요. 옷을 파는데 자루는 핸드백을 팔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보시면은 의류랑 핸드백은 사실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의류랑 핸드백도 보통은 유사상품으로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왜냐면 일단 수요자의 범위가 좀 상당히 겹쳐요. 왜냐면 의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핸드백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핸드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의류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업자들도 보통은 뭐 의류를 팔면서 핸드백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또 사업자들이 의류를 팔고 핸드백을 같이 만들어서 파는데, 근데 이제 뭐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무늬라든지 이런 것도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때 되게 유사한 상표를 쓰면 그 핸드백이랑 의류에 유사한 상표를 쓰면은 이제 같은 사람이 생산하는 거로 볼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거는 특허법에서 이제 침해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인데, 근데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허를 침해를 하려면 그 특허권자의 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드리면 누군가가 휴대폰을 이제 특허로 등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카메라 달린 휴대폰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 이러면은 휴대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 개념이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은 그러니까 세상에 없었던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좀 세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발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냥 카메라만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상에 없던 휴대폰을 발명한 사람보다는 좀 권리를 좀 축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명의 구성 요소가 있으면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 뒤에 사람들은 뭘 더 부가해서 이제 기술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부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천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침해 요건인데, 상표법 9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같은 거를 상거래 관행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효력이 비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하나 따온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이게 쇼핑몰인데요. 보시면은, 이 옥션이라는 그 사업자의 이 플랫폼, 이 쇼핑몰의 상표는 사실은 옥션이 되겠죠? 근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지마켓 글로벌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자기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물론 저 지마켓 글로벌 유한 책임 회사도 지마켓 글로벌 같은 상표를 등록을 해 두었겠지만, 만약에 안 해두었다고 치고 다른 사람이 지마켓 글로벌이라는 단어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가, 지마켓 글로벌의 상표권자가 이 홈페이지를 보고 지마켓 글로벌 유한 책임 회사한테 이제 너 이거 쓰지 마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그 G마켓 글로벌 유한 책임회사가 실제로 뭐 유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상표 효력에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자기 상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자기 상호 정도는 쓸 수 있어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전자상거래법에 보면은 이제 하단에 원래 저런 거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전자상거래업자와 다르게 뭐 되게 튀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라는 그 회사의 종류, 이것도 붙여놨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거래 관행,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쓰는 거다 라고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이건 아직 판례는 없는데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보통 플랫폼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 일단 업어서 실시, 이거는 특허의 침해 요건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영업으로서,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그렇게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크게 뭐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됩니다. 상표는 상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출처의 표시,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백화점에 가셔서 이제 여러 물건이 있는데 뭐 비슷한 물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TV 보러 갔는데 TV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는 삼성, 어떤 거는 LG, 뭐 어떤 거는 뭐 소니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은, 아 이거는 삼성이 만든 거구나, 아 이거는 LG가 만든 거구나, 이거는 소니가 만든 거구나 하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출처 표시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처를 표시하려고 쓴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피고가 그 스와로브스키 코리아라고, 이것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리고 이 등록 상표는 그거죠. 아바타. 예전에 좀 유행했던 것 같은데, 이 아바타가 이 문양을 자기 상표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기 상표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상표로 등록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스와로브스키 코리아가 저런 형상의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사한데 상표 침해는 아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거는 뭐 모양이 똑같긴 한데 저 강아지 모양을 디자인적으로 사용을 한 거지, 이게 내 그 목걸이의 출처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스와로브스키 자체도 좀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고, 다 백화점에 갔을 때 그 매장에 스와로브스키 이런 거 표시를, 간판이나 뭐 영업 표지를 굉장히 많이 해놨겠죠. 뭐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소비자들이, 아 이거는 그냥 강아지 모양이 예뻐서 목걸이를 만든 거지, 스와로브스키가 뭐 아바타인 척하고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에 가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그 등록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무효 심판 무효해주세요. 아니면 3년 동안 안 썼어. 그러면 취소 심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추원 과정에 있거나 있으면은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 이런 제도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저 사람 상표랑 제 거랑 달라요. 아니면 저 기술이랑 제 기술이랑은 다른 기술이에요. 아니면 저는 그냥 상호로 쓰는 건데요. 이게 3번이죠. 아니면은 저는 그냥 이거 뭐 그냥 디자인용으로 쓴 거지 뭐 제 출처를 표시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게 4번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 상표나 특허 자체가 뭐 이제 무효 사유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무효 심판이나 취소 심판은 못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은 뭐 거의 반박을 해야겠죠? 혹시나 소송을 걸면 거의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제가 자문이나 송무를 하면서 대표님들이랑 좀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내용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사실 내용 증명은 뭐 고소장이나 뭐 법원 판결문에 이런 것처럼 어떤 공문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을 좀 더 포멀한 형태로 우체국을 거쳐서 좀 더 증명력이 높은 형태로 보낸 거기 때문에 사적인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거기에서 뭐 필요한 반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문제는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거는 일단 소송하기 전 단계에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몇 번 보내다가 그러니까 상표권자나 특허권자가 저 사람이 침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용 증명을 몇 번 보내고 말을 안 듣네? 그러면 그냥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동안 당사자들이 좀 주고받았던 내용 증명들이 이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문제는 그런 거죠. 혹시나 내용 증명에서 뭐 죄송합니다 라든지 자기한테 좀 불리한 사실이 들어있다, 이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내용 증명을 상대방한테 보낼 때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많이 쓰는데 너는 불리한 거 써서 보낸 거 아니냐,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고의가 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소송을 걸어요. 뭐 너 내 상표 침해했어, 너 특허 침해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판사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내용 증명을 받으면 이런 항변이 안 돼요. 너 내용 증명 받았을 때 이미 안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소송에 대한 거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뭐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그냥 법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법리화, 판례화, 그다음에 법령, 그리고 입증 자료, 또 그거를 다 버무려서 어떻게 주장을 할지, 이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스스로 하시기보다는 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내용 증명을 받고 좀 겁을 먹는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는 반면에 소장을 받아도 무덤덤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원고가 진짜 준비를 잘해가지고, 원고라는 거는 이제 뭐 상표권자 아니면 특허권자가 이제 저한테 침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건 사람인데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소장에 뭐 모든 필요한 사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증거도 굉장히 풍부하게 첨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답변을 안 한다, 그러면 아예 변론도 안 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괜찮은가요? 네, 충분히 진행해 주시죠. 예. 이게 마지막인데,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좀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법률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나 방법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아니면 상품을 준비를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팀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상표 뭐 하지? 막 아이디어를 내겠죠? 이렇게 좀 좋은 상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쓰자 하면은 그냥 쓰시지 마시고 무조건 키프리스라고 그 네이버에 키프리스라고 치면은 가장 상단에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게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이제 뭐 특허 상표 디자인,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많이 용기 디자인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검색해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게 거의 90%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없다. 비슷한 게 전혀 없다. 그럼 쓰시면 되고 이거는 좀 100% 침해 같은데? 그러면 아쉽지만 바꾸셔야 되고 근데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특허법인이나 법무법인 가서 우리가 이런 거 찾았는데 좀 자문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미리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상표를 바꾸시거나 하시면은 그 뒤에 경고장을 받으실 일도 없어요. 소송을 당하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뭔가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그다음에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무조건 자기 분야에서 키프리스 들어가서 리서치 이것만 하셔도 거의 한 80%의 분쟁을 회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없고 내 기술이 내가 처음 발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권은 나한테 있고 상표권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를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죠. 사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등록되면은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나 아니면은 부정경쟁 행위 이런 걸로도 좀 걸 수는 있는데 출원이나 등록을 안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은 요건이 좀 더 엄격해지고 입증하는 것도 좀 더 어려워져요. 네. 네, 시간이 좀 지나는데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A가 좀 있어서 네. 잠시만 앞에 여기 한상위에 잠시만 올라가 주시면. 여기요? 네,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표 잘 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프라인 참가자분들 좀 와 계신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거리 두고 이쯤에서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퍼스 대표 이동훈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트로놀이터 탱고라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서비스 시작하기 앞서서 35류랑 36류에 탱고라는 상표를 출원을 등록이 된 상태예요. 네. 근데 최근에 좀 텔레비에 나오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네. 탱고 픽이라는 네.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네. 최근에 36류에 제가 탱고라고 등록된 36류에 탱고 픽이라는 게 최근에 등록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네. 근데 또 텔레비에 나오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이걸 제가 용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네. 탱고 픽 36류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하고 협의를 할지 아니면 그냥 협의하고 그냥 이렇게 협의한 뒤에 공동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같은 거를 제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절차 같은 것들이나 접근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법 궁금합니다. 그 36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 사무업이나 이런 기업 이런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탱고 픽은 네. 탱고라는 인공지능이 픽해가지고 약간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저희는 이제 트럭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니까 그분들도 하나의 사업자 그분들을 같이 그냥 좀 아우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35류나 36류에 이제 가지고 계신 상표권이 이제 지정 상품이 목록이 뭐가 있느냐를 한번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무용품으로 만약에 그 사무용품만 사무용품이 아니면 사무업, 그러니까 기업 정보업이라. 기업 정보업이요? 네, 이게 정보, 그러니까 기업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 굉장히 애매하네요, 사안이. 만약에, 뭐, 일단, 지금 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뭐, 그분의 그 탱고 픽이, 이제, 대표님의 상표권을 침해를 한다, 안 한다 판단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혹시나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한번 그거는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침해가 된다는 판단이 선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대표님이 상표권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거 등록은 언제 하셨어요? 그거 한 2년 전에 했어요. 그러신다고 하면, 뭐, 특별한 취소 사유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무효 사유가 있는 것도 지금 생각하기엔 별로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권리를 행사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침해가 된다는 결론이 나면,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처음에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괜찮겠고, 만약에 뭐, 그쪽에서 실제로 영업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뭐, 바로 소송을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근데, 권리자가 대표님이신 거잖아요. 권리자는 저희 회사. 아예 회사잖아요. 그분은 아직 등록이 안 되신 거잖아요. 출원을 하셨나요? 상대방은? 상대방 출원했고, 여러 개 분야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등록된 게 지금 2개고, 나머지는 아직 다 공고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공고 상태인 거는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보 제공이라고. 그거는 사실 그렇게 특별히 형식이 정해져 있는 문서 같은 게 없거든요.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리인을 쓰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긴 한데 다퉈야 되니까,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허청에 그런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출원하고 등록한 상표가 있습니다. 지정 상품도 유사합니다. 이런 노티스 같은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하려면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 밑으로. 죄송하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표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상표 찾아봐도 키프리스에는 없는 것 같고, 네. 한 글자를 뺀 나머지 그 상표가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키프리스는 없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라면, 뭐, 생각하시는 서비스나 상품은 어떤 건가요? 네 쪽이요. 근데 이제 영화 제목 자체가, 네. 영화 제목이 그거라서, 예를 들자면 그냥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면은, 네. 영화 제목 애플이다 하면은, 네. 제가 만드는 X를 앞에다 더했다고 치면은, 네. 그런 상표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애플이라는 거는 그 영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XF이라고 치면은 안 나온다더라. 키프리스에는.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지 좀 궁금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영화 제목은, 저작물의 제호인 거지, 상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물론 이거를 저도 100% 개런티 해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키프리스도 아까 제가 키프리스 말씀드렸는데 80%? 90%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키프리스에서도 사실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출원을 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끔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이 되지 않아도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어떤 표장이나 타인의 표장이 있으면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영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니면은 뭐 그 영화사에서 그 영화 제목으로 뭔가 상품을 만든다거나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네. 그냥 마이크 없이 가시죠. 여기 그 라이브를 하고 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네.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이런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오늘 좀 많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 네. 만약에 이제 그 어떠한 그 지역에서 그 A라는 어떤 제품을 팔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사실 그런 거에 좀 무지해서 상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지 않고 네. 그 판매나 혹은 영업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네네. 그 지역에서는 사실 너무 유명해서 누가 봐도 그 지역의 명물이고 그거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사람이 그거를 팔았다는 어떤 이력에 대해서 최소한 뭐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B가 그걸 보고 특허나 상표를 냈어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제가 취소나 혹은 불복 뭐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방금 말씀해 주신 상황은 좀 굉장히 클리어한 것 같아요. 물론 B 같은 경우에가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목적에서 네네. 아니면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만약에 안 하고 있다고 치면 그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표법에는 상표가 주지하다라는 단계가 있고 상표가 저명하다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주지하다는 거는 물론 뭐 해야겠지만 사실 어떤 일정 지역 내에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유명한 거면은 사실 주지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지한 상표로서 원래 등록이 되면 안 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무효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등록이 안 되고 그냥 출원 상태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제공 네네. 특허청에 찌르는 거죠. 노티스 하고 네. 뭐 그런 방법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다른 B라는 사업자가 꼭 출원이나 등록을 안 하더라도 뭐 그거를 따라서 이제 상표를 사용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주지한 상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해서도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물론 그거는 오늘 주제는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서로 있으실까요? 그러면 온라인 한 번만 확인해보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온라인에서는 질문이 따로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